우리가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다. 석유가 있냐,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늘 우리는 자원 빈국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게 애칭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을 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보물이 존재한다. 동아시아 석학이고 하버드대 박사이신 엠마뉴엘 페스트라이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한국 이름 이만열 교수님이라 불리는 분과 함께 오늘 한국의 보물 지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열 교수님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 분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고전 문학, 그 다음에 사상, 철학을 연구하고 현대 한국의 대단한 가치를 가급적으로 한국인한테도 외국인한테도 소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만열 교수님 하면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늘 많습니다. 굉장히 중국, 한국, 일본 다양한 동아시아 문명과 문학을 공부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한국이 매력적이었을까? 그 특별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먼저 중국하고 일본 문화는 어느 정도 서양에서 소개됐고 보석도 많지만은 한국처럼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사실은 한국의 전통 문화의 가치를 해외에서 많이 소개되지 않고 좋은 찬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전 문학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조선시대 그 사산 정약용하고 연암 박지원 글 번역하면서 이렇게 시민에 대한 그 애민 그런 그 정책이나 사상에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더더욱 그런 보편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대단히 인상 깊었어요. 그때까지는 한국이 아주 폐쇄적인 여러 있지 않은 나라를 알고 있었지만은 좀 연구해 보니까 그 거의 정반대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많았고 이른바 홍익 사상이나 저한테는 대단한 매력이 있었어요. 우리 보통 학생들이 다산 정약용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연암 박지원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또 이 엠마뉴엘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연암 박지원을 이렇게 또 언급을 하시고 하는데 바로 한국의 어떤 애민 사상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세종의 한글과 비슷할 수도 있겠죠. 세종대왕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 당시 그 조선 실록 왕조실록을 미국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일반 서민을 위해서 대단한 그 관심하고 그런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그런 왕은 사실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서양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맞아요. 대단히 인상이 깊었고 한국의 현대 문화 앞서가는 기술도 매력 있지만은 그 전통 문화도 대단한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우리가 한글 하면 당연히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수하고 반포일이 명확하고 창제의 동기가 명확한데 특히 한글의 뒷면 즉 애민 사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가져갈 굉장히 보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 우리 그 보통 외국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걸 하나 꼽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 문제는 많이 고민하시죠. 그렇죠. 저는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2005년 동안은 2005년부터는 교수하면서 주미 한국 대사관의 문화원에서 이런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자문 시작하고 특히 외국인한테 어떻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는 제가 발견했어요. 많은 경우는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만날 때는
이런 똑같은 얘기 항상 반복해요.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의 생활, 네. 뭐 경제 더 못 살았었고, 못 살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50년 동안에 엄청난 노력하고 이렇게 크게 발전했다. 고도 성장을 기적적으로 소개하는 그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경우는 인상적인 점이 있지만은 오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나서 많은 외국 사람은 아마도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보다는 한국이 그때 50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문화 없다 그런 식으로 인상을 받을 경우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연구해 보니까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은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배경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그 능력은 아니고 엄청난 행정,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나 그 다음에 문화, 철학의 대단한 역사에 있었으니까 그런 잘 준비돼 있었고 우연되는 거 아니고 절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은 외국인 잘 몰라요. 한국인들 모르는 경우 많고요. 저도 유학생이나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 보면 한국의 역사가 몇 년 됐냐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한 100년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바로 뭐 6.25 이후에 또는 일제식민지 이후에 어떤 급성장한 산업화의 뭐 이렇게 국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원천은 수천 년의 그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우리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표현을 교정을 해야 된다. 그건 한강의 기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저력이라고 교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맞죠. 저도 어찌 보면 이만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한강의 기적, 형태는 기적일 수 있겠지만 결과물 자체는 그러나 그 과정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못 알려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편견과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독일 그 자동차를 홍보할 때는 항상 독일의 오래된 기술의 전통을 강조합니다. 현대의 독일 자동차이라도 그런데요 한국의 경우는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소개할 때는 그런 이렇게 한국 전통의 그런 과학기술 오래된 몇천 년 동안의 그런 뛰어난 과학기술 전통하고 전혀 상관없이 소개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능이 이 기능이 좋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이 좋다 이런 정도지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 배경과 맥락과 전통을 갖고 DNA를 심느냐 이런 부분은 별로 없고 맨날 빌딩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데 사실은 외국인들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면 그거는 뭐 두바이나 전 세계 가면 너무 많은데 우리한테는 그게 나름 자랑스러워 보이지만 외국한테는 아무런 감흥과 감동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연구해 보니까 19세기, 18세기에 유럽의 그 목사, 그 정교사가 한국 왔을 때는 한국에 시골 가서 그 시골에 그 적만 집에나 그 서적이 쌓이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프랑스나 영국의 그 당시 18세기, 19세기에 시골 가면은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유럽보다는 한국의 이런 교육 수준이 아마 18세기, 19세기까지도 상당히 훨씬 높았어요. 우리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최고의 보물, 대표적인 거를 하나를 꼭 소개하고 있고 또 소개한다면 어떤 거를 딱 뽑으시고 싶으신가요? 뭐 저는 워낙 보물이 많으니까 많죠. 그게 제일 고민되죠, 그렇죠? 고민 자체 그런 보물 많은 것이지만은 뭐 저는 특히 건축에 관심 많고 한국의 한옥이요.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 뭐 한국의 친환경이고 그다음에 그 기하학적인 그런 아름다움, 배치, 그 배치. 그다음에는 이렇게 약간 수수께끼 있어요 안에서. 근데 그럼 일반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모시는 집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상당한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옥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과 호흡하는 거고 특별히 인공적인 재료를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배치, 지금 말씀하신 그 배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음양 오행이라든지 자연과의 호흡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무작정 크기가 큰 그런 게 아니고 자연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아주 세밀한 어떤 배치들. 뭐 이런 것들이 한옥에 굉장히 또 우리 또 외형으로 보면 예쁜 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들. 근데 우리 또 서양은 그러니까 직선 이런 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한옥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드러운 선들이고 굉장히 그리고 자연적인 거. 어찌 보면 정원도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정원이나 한국의 정원이나 유럽의 정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들이 많이 나는 것들이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일본 건축도 나름대로 그런 아름다운 모시는 점이 있지만은 일본 건축이 다 해외에 또 소개됐습니다. 뭐 다 알고 있고 사실 미국 가도 일본 건축도 있어요. 근데 한국의 한옥은 해외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좀 신기해요. 우리의 그 한옥과 말씀하신 대로 한옥과 그다음에 또 이 난방 시스템 온돌 이것이 결합될 수 있으면 맞습니다. 우리 주거 한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대단한 기회 될 수 있어요. 지금 K-팝도 굉장히 가고 있는데 K-하우스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우리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저술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기억되는 건 뭐냐면 한국 정신의 뿌리를 홍익인간으로 보고 그리고 미국의 어찌 보면 미국을 새롭게 일깨울 정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당초 미국의 어떤 독립선언문에 나왔던 그 부분의 정신과 완전히 현재 위배된 미국의 행태들이 있을 때 어떤 측면에서 이거를 조금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일단 미국 사람으로 홍익 사상의 대단한 매력이 느꼈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그런 독특한 애민 그런 사상을 갖고 다시 미국의 역사 보면은 아마 새로운 시각으로서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할 수 있고 새로운 좀 더 활기있는 미국 문화도 만들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 전통의 부정한 건 아니고 그렇죠. 겹쳐서 같이 어떤 의미에서 교류되고 동양의 문화를 겹쳐서 하면은 대단한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냥 자기 중심의 그런 가사 아니고 사람에 대한 홍익 그런 사상을 갖고 또 크게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하는 그런 희망 주는 한국의 그런 문화 있어요. 우리 어찌 보면 사실 홍익 인간하면 자칫 너무 익숙한 나머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옛날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새로운 어떤 세계화 4.0이라는 시대에서 바라봤을 때 이 홍익 인간은 어찌 보면 인류의 어떤 새로운 정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엄청난 한국이 갖고 있는 보물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지구의 보물입니다. 지구의 보물. 당연히 한국에서 시작했지만은 세계로 나가려면은 끝까지 뭐 한국 그 단일 민족이란 개념은 아니고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소개하면 또 크게 성공할 수 있고 한국도 또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국보 1호를 뭐 매겨보자면 그 중에 후보군 중에 하나가 홍익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외형적인 보이는 어떤 문화유산이 아니라 무형의 정신 유산 중에 글로벌 넘버 탑 중에 하나가 홍익 인간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거죠.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류 생각할 때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성공했어요. 하지만은 원래 한국의 전통 고대 부도는 홍익인간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또 중요했어요. 그것이 지금 전 인류 그리고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 그 역할을 홍익인간의 정신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교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한국의 보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홍익인감부터 시작해서 오늘 얘기 나온 것도 보면 애민정신의 한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거의 뭐 네. 이런 백과 네. 백과사전 같은 백과사전처럼을 만들었어요. 네네네. 여러 그런 맞아요. 일상생활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 도구들이 건축들이 얘기하고 그렇죠. 행정이나 그다음에 맞아요. 사상까지 교육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작 한국인들은 이 보물을 보물로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네. 마음이 있어서 네. 또 이 책도 발간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제 교수님 봤을 때는 한국인 분들이 왜 이런 보물을 보물로 잘 못 볼까 네. 여러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역시 그 역사 교육? 좀 생각을 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이 와서 이런 근대화 시켰고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은 한국 사람들은 전통 문화 다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일본식으로 현대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크게 홍보했고 수많은 사람이 뭐 순하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 교육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과거의 역사, 그다음에 과거의 과학기술, 행정, 문화, 기타 그런 이런 전통이나 그런 노하우이나 사상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한국 사람은 여전히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한국 교수님? 네, 아마 우리가 어떤 악의를 갖고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것을 자칫 우리도 모르게 네. 경시하는 풍조가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측면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별로 보여줄 게 없고 하게 되는데 이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네. 외형적인 부분들에서 보면 예를 들면 흔하게 예를 들어 만리장성과 경복궁 경복궁은 뭐 조그만해 조선시대 때 뭐 중국 속국이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께 별로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우리는 그냥 중국에 그냥 영향을 받았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많이 잃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네. 또 교육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바꿔가는데 아마 우리 이만열 교수님 그 역할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해주시고 계시지 않나.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증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주민등록 번호를 받으신 분이 네, 우리 맞습니다. 이만열 교수님이신데, 네, 6 몇으로 시작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 교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보면 한국이 우리 걸 제대로만 볼 수 있으면 그 눈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해안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초도에 같이 이만열 교수님과 말씀 나눴듯이 자원 빈국이라는 생각만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피해자이고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교수님과 이야기 나눈 부분은 자원 빈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정신 부국, 어찌 보면 정신 대국이라고 하는 코리아 관점에서 한국인이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걸 남겨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네. 우리 또 그러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만 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경복궁, 네. 장덕궁을 중국의 자금성하고 비교할 때는 사실 제가 많이 들어서 중국의 관광객이 여기 와서 경복궁 보고 실망했다. 네, 보통 실망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실망하는 경우가 네, 많죠. 그래서 한국 사람도 그런 표현해요. 네. 근데 제 보기에는 저는 오랫동안은 역사하고 그다음에 미술사도 연구했고 제 보기에는 장덕궁하고 경복궁은 자금성보다는 훨씬 뛰어난 건축입니다. 다만은 좀
상세히 좀 봐야 돼요. 그렇게 막 그 큰 거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아주 미묘한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디자인 아름다움이 있고 그거는 센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뭐 보고 첫인상 아니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런 미묘한 그런 구조를 좀 체험한다면은 깊이 있고 그 작음성보다 훨씬 그런 그 뜻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 있어요. 그렇죠. 다만은 우리 정신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우리 정신부터 시작해서 네. 그 한국에 원래 있었던 그런 문화를 다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성은 자금성대로 또 경복궁은 경복궁대로 그 이유와 철학과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외형만 보고 표면만 보고 그냥 비교하고 뭐 크다 작다 뭐 우린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러면 경복궁이 갖고 있는 미학적 그리고 과학적 예술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그 뜻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포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훨씬 경복궁이 갖고 있는 그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냥 외형만 보면 5분 잠깐 보면은 경복궁의 그 맛을 담백한 맛을 결코 느낄 수가 없고 우리 소년들이 왜 저렇게 지었을까? 왜 배치를 저렇게 했을까? 이런 자연과 어떻게 호흡하려고 했었을까? 이런 상생의 여러 가지 천진에 관련된 사상들을 깨치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또는 수천 년 당시에 그 유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를 보시면서 그 놀라움 그리고 설레임 그리고 대단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매우 바쁘신 와중에 우리 임마누엘 교수님과 함께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국의 보물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고요. 그 자부심의 징표는 우리 외국에서 오신 우리 임마누엘 교수님께서도 이미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느낀다면 오늘 같이 했던 시간들이 매우 유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